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저는 군인이었어요. 판문점에서 국경을 지키는 경비병이었습니다. 남쪽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매일 밤 그 불빛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불빛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5발이요. 전부 제 몸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몸 안에서 총알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황해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작은 마을이었어요. 논보다 옥수수 밭이 더 많은 곳이었고 바람이 불면 옥수수 잎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여름이면 옥수수 잎사귀가 허리까지 왔고 가을이면 누렇게 마른 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셔서 저녁 7시에 돌아오셨어요. 얼굴에 석탄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씻어도 눈 밑에 까만 자국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국이 아버지 얼굴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제가 11살 때 탄광 사고가 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졌대요. 아버지를 포함해서 7명이 묻혔습니다. 이틀 뒤에 시신을 꺼냈다고 했어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날 어머니가 우셨어요.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시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부엌에 앉아서 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손이 제 머리 위에 올라왔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슬픈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그 뒤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옥수수밭에서 일하셨어요. 새벽 5시에 나가셔서 해가 질 때까지 밭을 매셨습니다. 호미 하나로 하루 종일 흙을 뒤집었어요. 어머니 손은 항상 거칠었습니다. 갈라진 손등에 밭흙이 끼어 있었거든요.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서 피가 맺혔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장갑을 안 끼셨습니다. 장갑을 끼면 호미 감각이 안 온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체육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달리기가 빨랐거든요. 운동회에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키도 일찍 컸어요. 18살 때 이미 175cm였습니다. 군 입대 통지가 왔을 때 저는 솔직히 기뻤어요. 군에 가면 배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몫의 배급이 줄어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입 하나가 줄면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배치가 나온 곳이 특별했습니다.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과 북이 코앞에서 마주 서는 곳이었어요. 선발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키 175 이상, 외모 단정, 사상 검증 완료, 3대까지 성분 조사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버지가 당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전부 조사했습니다. 저는 기준을 다 통과했어요. 통과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을 내가 지킨다는 것. 21살의 저는 그게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어요. 군복을 입으면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입대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계셨어요. 촛불 하나를 켜놓고 제 군용 양말을 꿰매고 계셨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이 얇아져서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셨어요. 촛불 아래서 어머니 손이 움직였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바느질은 정확했어요. 한 땀 한 땀. 실이 양말을 통과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슥, 슥. 그 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 내일 갑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양말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바늘을 움직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양말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니가 꿰맨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단단했어요. 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이 양말이 다르려면 한참 걸리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양말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돌아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키가 작아서 대문 위로 손만 보였습니다. 저는 판문점에 배치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이라고 했어요. 판문점에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군용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본 건 회색 콘크리트 건물과 철조망이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부대와는 긴장감 자체가 달랐어요. 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선임이 저를 데리고 군사분계선 앞에 섰어요. 바닥에 콘크리트 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이 5cm,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높이였어요. 색이 바랜 회색 콘크리트, 금이 가 있었고 이끼가 살짝 끼어 있었습니다. 선임이 그 턱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게 군사분계선이야. 이 선 넘으면 남쪽이야. 넘으면 죽어. 5cm, 발가락 하나면 넘을 수 있는 높이였어요. 그런데 그 선 하나가 두 개의 세상을 갈랐습니다. 이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저쪽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그 선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건데 이 5cm를 넘으면 죽는다니. 같은 날 배치된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철수였습니다. 평양 출신이었어요. 집안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라고 했어요. 말투가 평양 사투리였는데 도시 냄새가 났습니다. 저 같은 시골 출신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런데 철수는 거만하지 않았어요. 첫날 막사에서 만났을 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철수야. 잘 부탁해. 웃으면서요. 그 웃음이 편했어요. 평양 출신이 이렇게 편한 사람일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철수와 같은 막사에 배정됐어요. 2층 침대에서 저는 위, 철수는 아래였습니다. 같은 초소에서 근무했고 같은 시간에 교대했어요. 밥도 같이 먹었고 점호도 나란히 섰습니다. JSA 경비 근무는 4시간 교대였어요. 낮 근무는 군사분계선 앞에 직립부동으로 서는 것. 움직이면 안 됐어요. 표정도 바꾸면 안 됐습니다. 4시간 동안 돌처럼 서 있어야 했어요. 겨울에는 발가락이 얼었고 여름에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도 닦을 수 없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초소 안에서 했어요. 초소는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면 어깨가 벽에 닿았어요. 작은 창이 하나 있었고 그 창으로 밖을 봤습니다. 밖은 캄캄했어요. 군사분계선 넘어 남쪽이 보였습니다. 남쪽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자유의 집이라고 불리는 건물이었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마다 환하게요. 노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은 어두웠어요. 초소 안에 전구 하나가 달려 있었는데 그마저도 자주 꺼졌습니다. 건물도 어두웠고 도로도 어두웠어요. 남쪽은 밝았어요. 자유의 집만 밝은 게 아니라 그 뒤로 보이는 건물들도 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멀리 도시 불빛까지 보였어요.
밤하늘 아래 노란띠처럼 길게 늘어선 불빛. 저는 그 불빛을 매일 밤 봤습니다. 4시간 교대 동안 그 불빛만 봤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국의 건물이니까 그냥 불빛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그 불빛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저쪽은 왜 저렇게 환한 건지, 밤에도 전기가 있다는 건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두운 건지. 철수가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저기 왜 저렇게 밝아?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초소 안에는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철수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낮추면서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저도 그 불빛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질문이 됐어요. 왜 밝은 건지,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지, 우리와 뭐가 다른 건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씨앗처럼요. 한번 심어지면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안 줘도 자라는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철수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철수가 물었어요. 형, 남쪽 군인들은 뭘 먹을까? 야간 교대 중이었습니다. 초소 안에 둘만 있었어요.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남쪽 건물 불빛만 멀리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는 물었어요. 오늘 낮에 망원경으로 봤거든. 남쪽 초소에서 교대하는 거. 그 군인들 보니까 나보다 훨씬 커. 어깨가 이만했어. 철수가 양손을 넓게 벌렸어요. 과장일 수도 있었지만 저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쪽 군인들은 체격이 확실히 달랐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군복이 꽉 차 보였어요. 우리 쪽 군인들은 대부분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군복이 헐렁했어요. 저는 175였지만 몸무게는 60kg도 안 됐습니다. 팔뚝이 가늘어서 군복 소매가 펄럭였어요. 며칠 뒤 저도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쪽 초소 근무 교대 시간이었어요. 교대하고 나오는 군인 한 명이 도시락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은색 보온 도시락이었어요. 그 도시락 크기가 충격이었습니다. 가로가 30cm는 됐어요. 제 밥그릇의 3배, 아니 4배. 뚜껑을 여는 게 보였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까지는 안 보였지만 층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밥층, 반찬층. 반찬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제 밥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주먹보다 작았습니다. 밥 위에 된장 1숟가락. 반찬이라고는 절인 무 2조각. 그게 한 끼였어요. 하루 3끼가 이것이었습니다. JSA는 북한 군대에서 배급이 가장 좋은 부대라고 했어요. 국경을 지키는 정예 부대니까요. 그런데 그 최고 배급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먹만 한 밥에 된장 1숟가락. 다른 부대는 어떤 건지 상상이 안 됐어요. 일반 보병 부대는 하루 2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방 부대가 아닌 후방 부대는 옥수수죽이 전부라고 했어요. 우리 중대에서는 기생충약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요. 입대하고 1년이 넘었는데 기생충약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배탈이 자주 났습니다. 밤에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면 이상한 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실에 가면 약이 없었어요. 위생병이 말했습니다. 참아라. 다 참고 있어. 그게 치료였어요. 몸이 갈수록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배치됐을 때보다 팔뚝이 가늘어졌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에 별이 보이다가 사라졌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누렇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JSA 경비병이라는 자부심과 달리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당당한 군인이었지만 안에서는 다들 아프고 배고팠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철수가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형,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먹는 군인이래. JSA니까. 근데 이게 제일 잘 먹는 거야?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밥그릇 안에 밥이 반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어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밥그릇을 진짜로 내려다봤습니다. 주먹보다 작았어요. 그리고 떠올렸어요. 망원경으로 본 남쪽 군인의 도시락. 30cm짜리 은색 보온 도시락. 층이 나뉘어진 반찬. 같은 군인인데, 같은 국경을 지키는 군인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그 질문이 밥보다 무거웠어요. 판문점에는 관광객이 왔어요. 남쪽에서 오는 관광객. JSA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남쪽 사람들이 판문점을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저는 경비 근무 중에 그들을 봤어요. 군사분계선 바로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가 3미터도 안 됐어요. 숨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 코앞에 적국의 국민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본 건 그들의 옷이었어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광택이 나는 소재였어요. 색깔이 다양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 우리 군복은 전부 카키색인데 그 사람들 옷은 시장처럼 알록달록했어요. 모자를 쓴 사람도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사람도 있었어요. 겨울인데 선글라스를요. 저는 선글라스를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 본 건 카메라였어요. 작은 기계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얇고 반짝거렸어요. 화면이 달려 있었는데 화면에서 빛이 났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그게 스마트폰이었어요. 서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고 웃었어요. 이쪽이 북한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이 국경은 구경거리였습니다. 저에게는 목숨이 걸린 선이었는데요.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경비 근무 중에는 표정을 바꾸면 안 됐거든요. 눈도 깜빡이면 안 됐습니다. 돌처럼 서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치교육 시간에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고 자유가 없다. 미국의 군화 아래 신음하고 있다. 매주 3번씩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외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굶주려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에 혈색이 좋았습니다. 볼이 통통했어요. 우리 중대 병사들처럼 누렇고 야윈 얼굴이 아니었어요. 자유가 없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유 없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쓸 수 있나요? 그날 밤 정치교육이 있었어요. 강사가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몇 시간 전에 본 관광객 얼굴이 떠올랐어요. 통통한 볼, 반짝이는 기계, 알록달록한 옷, 하루 한 끼도 못 먹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 건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강사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제 눈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교육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철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인 것 같아.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즉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형, 그런 말하면 죽어. 보이부한테 들리면 끝이야. 형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형 어머니까지 끝이야. 어머니. 그 말에 입을 다물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연좌제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저 하나 잘못하면 어머니까지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생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가르친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저는 무엇을 위해 여기 서 있는 건지 그 생각이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품은 뒤에도 일상은 계속됐어요. 새벽 기상, 점호, 아침, 교대 근무, 정치교육, 매일 같은 일과 시계처럼 정확한 반복. 그런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교육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강사가 단상에 서서 말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표정이 들킬 것 같았거든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예전에는 강사의 말을 받아 적었는데 이제는 한 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5시에 밭에 나가시는 건 은혜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가 탄광에서 죽은 건 은혜가 아니야.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입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만세. 입에서 나오는 말과 머릿속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개의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밖에서는 충성스러운 군인, 안에서는 의심투성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용지는 한 장만 쓸 수 있었습니다. 검열을 받거든요. 보이부가 편지를 다 읽어요. 그래서 진심을 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잘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건강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줄이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은 주먹만 하고 배는 항상 아프고 머릿속은 의문투성이었어요. 감기보다 기생충이 더 무서웠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편지를 접으면서 양말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가 꿰맨 양말. 입대 전날 밤 촛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꿰맨 양말. 발 뒤꿈치 부분의 실이 아직 단단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촘촘하게 박힌 실. 어머니의 손이 만든 것. 그 양말을 만지면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같은 중대의 선임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점호 때 자리가 비었어요. 중대장이 점호를 부르다가 그 이름을 건너뛰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어디 갔어? 라고 묻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빈 침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불이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갠 이불. 아침 점호 전에 갰을 거예요. 점호를 서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점호에 나타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빈 침대를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구나. 흔적 없이, 질문 없이, 설명 없이,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보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신호였거든요. 질문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 그런데 저도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다음에 사라지는 건 저일 수도 있으니까요. 선임이 사라진 지 사흘 뒤였습니다. 철수가 야간 교대 시간에 저를 불렀어요. 초소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이 제 귀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어요. 형, 그 선임 있잖아. 왜 없어졌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이부에 끌려갔어.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국가안전보이부. 그 이름만 들어도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남쪽 TV를 몰래 봤대. TV. 초소에서 TV를 봤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초소에 TV가 없었으니까. 철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JSA 초소 중에 남쪽 전파가 잡히는 구간이 있대요. 건물 위치와 지형 때문에 남쪽 방송 신호가 넘어오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임이 거기서 남쪽 뉴스를 봤나 봐. 주파수를 맞추면 화면은 안 나와도 소리는 들을 수 있었대요. 누군가 밀고 한 거야. 밀고.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초소에 서던 사람 중 누군가가 그 선임을 보이부에 넘긴 거였습니다. 같은 중대 동료가요. 밀고 한 사람이 누군데? 모르지. 알 수도 없어. 밀고자는 절대 안 밝혀져. 보이부가 보호하거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막사 안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밀고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저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같이 밥을 먹은 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간 사람은 어떻게 돼? 저는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온 사람 없어. 돌아온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또는 처형, 어떤 쪽이든 끝이었어요. 철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형, 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이상한 질문도 하지 마. 여기서는 생각만 해도 죽을 수 있어. 생각이 표정이 나오면 그게 증거가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은 이미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남쪽 건물은 왜 밝은가? 남쪽 군인은 왜 체격이 좋은가? 남쪽 관광객은 왜 웃고 있는가? 우리가 배운 것은 전부 거짓인가? 질문들이 밤마다 자라났어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질문이 눈 뒤에서 번쩍거렸습니다. 그날 밤 초소 근무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직, 지직. 라디오 소리였어요. 통신실 방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지직거렸지만 그 사이로 사람 목소리가 끊겼다 이어졌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남쪽 방송.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임이 끌려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남쪽 방송을 들은 것,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나가. 듣지 마. 모른 척해.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초소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라디오 다이얼을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밀리미터 단위로 돌렸어요. 지직, 지직, 지직.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FM 대역이었어요. 주파수를 올릴수록 잡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또렷한 소리가 잡혔어요. 남쪽 방송이었습니다. 처음 들린 건 음악이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부르고 있었는데 멜로디가 부드럽고 가사가 선명했어요.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쪽 노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노래는 수령님 찬양이거나 군가였거든요. 이 노래는 그냥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였어요. 국가도 수령님도 혁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목소리였어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용을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몇 가지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최저임금 인상, 시급만 30원 확정, 시급 만 30원, 시간당 만 30원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8만 원, 한 달 21일 근무면 240만 원, 240만 원. 북한에서 장군급 월급이 3천 원이었어요. 우리 같은 일반 병사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반 노동자 월급이 300원도 안 됐거든요. 남쪽 최저임금,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임금이 북한 장군 월급의 수백 배, 숫자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어요. 계산이 안 됐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인데,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다음에 광고가 나왔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했어요. 치킨 주문은 전화 한 통, 따끈따끈한 치킨이 30분 안에 집 앞까지. 전화 한 통이면 고기가 집 앞까지 온다. 30분 안에. 저는 태어나서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닭은 알을 낳는 가축이었지. 통째로 튀겨 먹는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닭을 통째로 튀긴다는 개념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또 다른 광고가 나왔어요. 자동차 광고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주말 드라이브.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반 가정에 자동차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최고위 간부뿐이었어요. 일반 사람이 차를 소유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동이 트기 직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껐습니다. 다이얼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초소에서 나와 막사로 돌아오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쪽이 어떤 곳인지 알아버렸으니까요.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귀로 직접 확인해 버렸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5cm짜리 콘크리트 터. 그걸 넘으면. 라디오를 들은 뒤로 저는 매일 밤 초소에서 남쪽을 봤어요. 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적의 불빛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세상의 불빛이었어요. 치킨을 배달시킬 수 있는 세상,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는 세상, 가족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는 세상.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임이 끌려간 뒤 중대 전체를 대상으로 사상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1:1 면담이었어요. 한 명씩 작은 방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복도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들이 전부 굳어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탁자 하나와 의자 2개, 형광등 하나, 벽에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콘크리트 벽이 회색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탁자 건너편에 보이부 장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다가 제가 앉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 박준호입니다. 소속 JSA 경비중대. 입대 시기 작년 봄입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복무 상태, 건강 상태, 동료 관계. 일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준비한 대답이었습니다. 면담 시간은 15분이라고 들었어요.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시간은 몰랐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장교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똑바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 아래로 감추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적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3초가 걸렸어요. 3초가 3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줬어요. 장교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뭔가를 읽으려는 눈이었어요. 제 눈 속에서 거짓을 찾으려는 눈.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의심받으니까요. 장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어요. 손을 올리면 떨리는 게 보일 테니까요. 나가도 좋다. 면담이 끝났어요. 일어서서 문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어요. 셔츠 등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누렇고 야윈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안 멈췄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에 손을 넣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에게 말했어요. 나 감시당하는 것 같아.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면담에서 장교가 나를 이상하게 봤어. 마지막 질문이 달랐어. 남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눈이 달랐어. 철수가 한참 침묵했어요. 이를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형, 조심해. 다음 주에 보이부가 다시 온대. 이번에는 개인 소지품 검사도 한대. 소지품 검사. 라디오를 만졌던 손. 남쪽 방송을 들었던 사실. 물리적 증거는 없었지만 보이부는 증거 없이도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주면 늦습니다. 저는 그 주 안에 결정해야 했어요. 나흘 뒤 밤이었어요. 막사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래층에서 철수가 올라왔습니다. 사다리를 밟는 소리가 아주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형하고 부를 텐데 이번에는 제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눈을 떴어요. 철수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철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나머지 반쪽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 반쪽이 창백했어요. 피가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형, 일어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철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인데도 손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나한테 명령이 내려왔어. 무슨 명령? 철수가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눈을 감았어요. 마치 이 말을 꺼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부에서
형을 감시하라는 짓이야.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를 건너뛴 게 느껴졌어요. 아니, 두 박자를 건너뛴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면담에서 장교의 눈빛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시 임무를 제 동기에게, 철수에게 맡겼다는 것, 그게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너한테? 왜? 나랑 형이 제일 가깝잖아. 같은 막사, 같은 초소, 같은 교대. 형 행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보이부 입장에서는 철수가 최적의 감시자였을 겁니다. 저와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니까요. 보고서를 써서 내야 해. 형 행동에 이상이 있는지, 남조선에 대해 뭔가 말했는지, 수상한 행동을 했는지. 보고서. 철수가 저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거였어요. 제가 뭘 했는지, 뭘 말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 기록해서 보이부에 제출하는 것. 저는 철수를 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감시하러 온 건가? 아니면 이 사실을 알려주러 온 건가?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감시하러 온 사람이었다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몰래 감시하고 보고서를 쓰면 됐으니까요. 철수는 이 사실을 알려주러 온 거였어요. 감시 명령을 받고도 저한테 먼저 와서 경고한 것.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보이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니까요. 철수가 말했어요. 나는 보고서를 늦출 수 있어. 아직 관찰 중이다. 이상 징후 없다고 쓸 수 있어. 그런데 이틀이 최대야. 이틀 안에 보고서를 내야 해. 안 내면 나도 끌려가. 이틀, 48시간. 저는 철수의 눈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너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형이 걱정이야. 나는 됐어. 나는 어떻게든 되니까. 저는 고마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저 선을 넘으면 철수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넘으면 철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이틀이요. 이틀 안에 저 선을 넘지 못하면 저는 선임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48시간. 그 안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머릿속으로 탈출 루트를 그렸습니다. JSA 내부 구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1년 넘게 근무했으니까요. 초소 위치, 경비 배치, 교대 시간, 도로 구조, 차량 동선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북쪽 초소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직선거리 약 50m, 전력 질주하면 약 8초, 8초 동안 아무도 막지 않으면 넘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중간에 차량 통제 구간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차단기가 있고 경비가 2명 상시 배치, 걸어서는 그 구간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통과하려면 출입증이 필요했거든요. 경비가 확인하고 올려줘야 차단기가 열렸습니다. 차량을 쓰면 됐어요. JSA 내부에 이동용 군용 지프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 지프로 차단기를 돌파하면 속도를 유지한 채 군사분계선까지 직선으로 돌진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지프 열쇠였습니다. 열쇠는 당직 사무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서랍에 자물쇠는 없었지만 당직 근무자만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철수. 내일 당직 근무가 철수였어요. 저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당직이지?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해. 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열쇠를 빼돌리는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탈영 방조, 공범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잡히면 철수도 끝이었습니다. 잡히지 않더라도 제가 사라지면 열쇠가 없어진 게 발각되고 당직이었던 철수가 의심받게 되는 거였어요. 내가 초소 근무할 때 내가 간다. 교대 시간 오후 3시. 그 시간에 경비 인원이 제일 적어. 교대하면서 잠깐 공백이 생기거든. 철수가 한참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천천히. 형? 철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넘어가면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지? 알고 있었어요. 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철수 얼굴이 보이면, 어머니 생각이 나면 멈출 수도 있었어요. 알아. 그게 철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 천장을 내일이면 다시 볼 수 없어. 이 막사를 다시 볼 수 없어. 이 나라를 다시 볼 수 없어. 양말을 벗어봤습니다. 어머니가 꿰맨 부분을 만졌어요. 발 뒤꿈치의 실. 한 땀 한 땀 박힌 촘촘한 실. 단단했어요. 아직도 단단했습니다. 한 올도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돌아갈 수 있을까?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확실한 건 보이부에 끌려간다는 거였습니다. 끌려가면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채 살게 되는 거였어요. 양말을 다시 신었습니다. 꼭 맞았어요. 어머니 손이 만든 양말이 제 발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그때가 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기상 나팔이 울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이 나팔을 듣는 게 마지막이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불을 갰어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갰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이니까 깔끔하게 남기고 싶었는지도요. 점호에 섰어요. 옆에 다른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초소에 선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아침이 주먹밥이었습니다. 된장을 곁들인 주먹밥. 저는 천천히 먹었어요. 한 알 한 알 씹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북한 밥일 수 있으니까요. 맛이 어땠냐고요? 맛은 없었어요. 항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정치 교육이 있었어요. 강사가 말하는 동안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오전 9시, 오후 3시까지 6시간. 시간이 안 갔어요. 한 분이 10분 같았습니다. 강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교육이 끝나고 자유시간. 막사에서 짐을 정리하는 척했어요. 정리할 짐은 없었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었어요. 양말은 이미 신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꿰맨 양말. 그게 제가 가져갈 전부였습니다. 오후 1시. 철수가 당직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뒷모습. 어깨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오후 2시. 막사에서 나와 화장실을 가는 척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당직 사무실 앞을 지나갔어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지프 열쇠였어요.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열쇠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차갑고 작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열쇠 하나에 제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철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손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떨리는 손이 잠깐 맞닿았어요. 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잘 살아. 어머니한테 전해줘. 아무것도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지프가 있는 곳으로 걸었어요. 차고 옆이었습니다. 지프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었어요. 군용 짙은 녹색 지프, 타이어에 흙이 묻어 있었고 앞유리에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대 시간 직전이라 대부분의 병사가 막사에 있었거든요.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렸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이 울렸어요. 부르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렀어요. 오후 3시 3분 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지프가 튀어나갔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밟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드르르. JSA 내부 도로를 달렸어요. 좁은 도로였습니다. 양쪽에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늘어서 있었어요. 속도를 올렸습니다. 시속 40. 핸들이 떨렸어요. 도로가 울퉁불퉁했거든요. 시속 50. 지프가 흔들렸습니다. 시속 60. 엔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 지프가 낼 수 있는 거의 최대 속도였습니다. 북쪽 초소를 지나칠 때 경비가 소리쳤어요. 어디 가는 거냐? 손을 들어 세우려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더 빨리 밟았어요. 경비가 뒤에서 뭐라고 외쳤지만 엔진 소리에 묻혔습니다. 앞에 차량 통제 구간이 보였어요.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 차단기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차단기 옆에 경비 2명이 서 있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지프가 달려오는 걸 봤어요.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 저는 엑셀을 더 밟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어요. 차단기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경비가 옆으로 뛰었어요. 피한 거였습니다. 쾅! 차단기가 부러졌어요. 나무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단기 조각이 앞유리에 부딪혔어요.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도 통과했어요. 차단기를 넘었습니다. 이제 군사분계선까지 직선. 50m.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지프가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도로가 끝나고 풀밭이 나왔어요. 지프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앞에 배수로가 보였어요. 공사 중인 구간이었습니다. 도로와 군사분계선 사이에 깊이 50cm 정도의 배수로가 파여 있었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쿵! 앞바퀴가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지프가 앞으로 기울었어요. 몸이 핸들에 부딪혔습니다.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어요.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뒷바퀴가 허공에서 헛돌았어요. 멈췄어요. 지프가 배수로에 걸려서 멈춘 거였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여러 명의 목소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자갈 위에서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충격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달렸습니다. 군사분계선까지 50m. 두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전력으로 달렸어요. 팔을 휘저으며 달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다리가 움직였어요.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30m. 뒤에서 고함이 더 커졌어요. 멈춰, 멈춰, 서지 않으면 쏜다. 20m. 그때 첫 번째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총소리였어요.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울렸어요. 가까웠습니다. 2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쏜 거였어요. 빗나갔습니다. 바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튀었어요. 제 오른쪽으로 2m 정도. 총알이 땅을 뚫는 소리가 났습니다. 퍽! 멈추지 않았어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m. 탕, 탕.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동시에 울렸어요. 등에 충격이 왔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뜨거운 쇳덩이가 살을 뚫고 들어오는 감각. 처음에는 아프지 않았어요. 충격만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등을 주먹으로 세게 친 것 같았어요.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뒤에서 쏘는 사람은 멈추면 다시 쏠 거였습니다. 서 있는 표적이 달리는 표적보다 맞추기 쉬우니까요. 15m. 아프기 시작했어요. 등에서 열기가 번졌습니다. 뜨거웠어요. 겨울인데 등이 불에 달궈진 것 같았어요.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등을 타고 허리까지 내려왔어요. 축축하고 따뜻했습니다. 탕. 네 번째. 왼쪽 어깨. 이번에는 확실히 아팠어요. 어깨에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왼팔에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팔이 축 늘어져서 흔들거렸습니다. 달리면서 팔이 제멋대로 흔들렸어요. 10m. 탕. 다섯 번째.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아래. 뜨거운 것이 들어왔어요.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가 깨질 것 같았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하얘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번쩍하고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고 의식이 왔다 갔다 했어요. 5m.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의식을 잡아줬습니다. 눈앞에 보였어요. 콘크리트 턱. 높이 5cm. 처음 배치된 날 선임이 가리켰던 그 턱. 이 선 넘으면 남쪽이야. 손을 뻗었습니다. 오른손으로요. 왼팔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깨에 총알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손가락이 콘크리트 턱에 닿았어요. 까끌까끌했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처음 본 날 눈에 들어왔던 그 이끼. 기어갔습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밀면서 한 번, 두 번, 바닥에 피가 끌렸어요. 붉은 자국이 콘크리트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5cm. 손가락 한마디. 그 높이를 넘기 위해 5발의 총알을 맞았어요. 넘었습니다. 손끝이 먼저 넘었고, 팔꿈치가 넘었고, 가슴이 넘었고, 몸이 넘었어요. 남쪽 땅에 엎어졌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파랗고 높았어요.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어요.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남쪽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화 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자갈을 밟는 소리,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 누군가 제 몸을 뒤집었습니다. 손이 제 목에 닿았어요. 맥박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쪽으로. 한국말이었어요. 남쪽 사람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턱을 넘는 순간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남쪽 군인들이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군사분계선 남쪽 3m 지점에 엎드려 있었대요. 피가 5m 뒤까지 이어져 있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왔어요. 군용 헬기였대요. 의무병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들것에 실어서 헬기에 태웠습니다. 군 병원 응급실까지 여러 분이 걸렸대요.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의료진이 12명이었다고 합니다. 외과에 마취가에 간호사, 수혈 담당 12명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였어요. 수술 시간 6시간. 가장 먼저 한 건 지혈이었대요. 출혈이 너무 심했거든요. 혈압이 바닥이었고 심장이 간신히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혈을 동시에 시작했어요. 총탄 5발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등에 박힌 2발. 하나는 갈비뼈에 걸려 있었고 하나는 폐 바로 옆까지 들어가 있었대요. 밀리미터만 더 들어갔으면 폐가 뚫렸을 거였어요. 왼쪽 어깨에 박힌 1발. 쇄골 아래에 있었대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신경을 비켜갔다고 합니다. 오른쪽 팔에 박힌 1발. 관통상이었어요. 들어간 구멍과 나간 구멍이 있었대요. 옆구리에 박힌 1발. 이게 제일 위험했어요. 장기 근처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대장 옆 2cm 지점이었대요. 2cm만 더 안쪽이었으면 장기가 파열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술 중에 심장이 한번 멈췄대요. 2분 동안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뛰었다고 합니다. 생존 확률 20%, 의료진도 반반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수술 중에 의료진이 총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복부 수술을 하면서 위장을 열었을 때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수십 마리, 위장과 소장 전체에 걸쳐 있었대요. 가장 긴 것이 27cm. 27cm면 자 하나 길이에요. 그게 위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이 말을 잃었다고 해요. 수술 후 기자회견에서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총상보다 기생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몸 안에 북한의 현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간 수치가 비정상이었고 위벽이 얇아져 있었대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 군인이라고 했는데 몸 안은 오랜 기간 굶주린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JSA 경비병. 이 나라에서 가장 잘 먹는다는 군인. 가장 건강해야 할 군인. 그 군인의 몸에서 기생충 수십 마리와 영양실조가 나온 거였어요.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기계가 대신 숨을 쉬었고 기계가 대신 심장을 감시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처음 보는 천장이었습니다. 깨끗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북한에서 본 형광등과는 달랐어요. 지직거리지 않았고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밝았어요.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었어요.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통증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입모양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한국. 라디오에서 듣던 그 나라. 치킨을 배달시킬 수 있는 나라.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는 나라. 자유의 집 불빛이 켜져 있던 나라. 저는 고개를 돌려 아래를 봤어요. 이불 밖으로 발이 보였습니다. 양말이 신겨져 있었어요.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피가 스며들어 이상한 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 부분, 어머니가 꿰맨 부분, 실이 풀리지 않았어요. 총알 5발을 맞았고 심장이 한 번 멈췄고 기생충 수십 마리가 나왔는데 피가 양말을 적셨는데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박은 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올도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양말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어머니처럼. 퇴원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총상 회복에 1달. 기생충 치료와 영양 보충에 1달.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어요. 약이라는 걸 처음 제대로 먹어봤습니다. 기생충약을 먹었을 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배가 덜 아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탈이 안 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먹은 한국 음식이 미역국이었어요. 따뜻한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밥이 뜨거웠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맛을 느끼기 전에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병원 침대에 앉아서 미역국을 먹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서 우는 거였으니까요. 퇴원하고 일주일 뒤 치킨을 먹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치킨. 전화 한 통이면 집 앞까지 배달된다던 그것. 진짜 전화 한 통으로 왔어요. 배달 아저씨가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빨간색 상자였어요. 열었을 때 기름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어요. 닭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져 있었어요. 갈색이었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만 듣던 게 진짜로 제 앞에 있었거든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 소리가 났어요. 기름과 고기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뜨거웠어요. 혀가 데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맛있었어요.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울었어요. 맛있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라서요. 어머니는 이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런 맛이 있다는 것을, 전화 한 통이면 문 앞까지 온다는 것을.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5시에 밭에 나가실 거예요. 옥수수 밭에서 호미를 들고 흙을 뒤집고 계실 거예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맺힐 거예요.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주먹밥을 드시겠죠. 된장 한 숟가락이랑 치킨 한 조각을 먹으면서 어머니 손이 떠올랐어요. 촛불 아래서 양말을 꿰매시던 그 손.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바느질은 정확했던 그 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통카드 쓰는 법, 휴대폰 쓰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전부 새로웠어요. 별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진열대에 삼각김밥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거 언제든 살 수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점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24시간이요. 24시간 언제든 밥을 살 수 있는 나라.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나라. 저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철수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철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소식이 없어요. 제가 탈영했으니 같은 중대 전체가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열쇠를 빼돌린 게 들통났다면 철수는 끝이에요. 보위부에 끌려갔을 수도 있고 정치범수용소에 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철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제 대신 보이지 않는 총을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열쇠를 건네준 손, 이틀을 벌어준 시간, 넘어가면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지? 그 마지막 말,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철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총을 쏜 사람들도 생각해요. 제 등에 총을 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은 초소에서 밥을 먹었어요. 같은 점호를 받았고 같은 정치 교육을 들었습니다. 같은 주먹밥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명령을 받은 거니까. 도망치는 자는 쏴라. 그 명령 속에서 살았으니까. 저도 반대 상황이었으면 쐈을지 몰라요. 명령이니까. 안 쏘면 제가 죽으니까. 어머니한테는 아직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총에 5발이나 맞았지만 살아났다는 것, 아무것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언젠가요? 반드시요. 양말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피 자국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갈색으로 변했어요. 빨아도 색이 안 빠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꿰맨 실은 아직 그대로예요. 발 뒤꿈치에 그 촘촘한 실, 한 땀 한 땀 박힌 그 실이 아직도 양말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끔 그 양말을 꺼내서 봐요. 손가락으로 꿰맨 부분을 만져요. 만지면 어머니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촛불 아래서 바늘을 움직이시던 그 손. 슥, 슥. 실이 양말을 통과하는 소리. 어머니, 저 건강합니다.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치킨이라는 것도 먹어봤어요. 맛있었어요. 어머니도 드시면 좋을 텐데. 돌아갈게요. 반드시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